부여만 해도 집들이 만땅으로 들어차 있어가지고 대지가 안 보여요. 내가 몽골에서 조도 쓰면서 내가 아주 크게 실감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잘 보여요. 사람들이 아주 간단한 것도 전혀 저기를 여기서는 이해를 못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다 가리고 있거든요. 이게 다. 근데 확 트여 있으면은 저 몽골 같은 경우는 그 넓은 고원에 거기는 이제 한 나라의 시차가 1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는 시차가 없잖아요. 거기는 서쪽과 동쪽이 1시간 차이가 나요. 시차가 달라요. 나도 넓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쪽은 반 백야가 있고 한쪽은 없고. 네. 밤 10시까지 그냥 환하게 그냥 해 떠 있고 막 그래요. 몽고가 그러면 좌우로 긴 몽골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이 어떤 모양 보고 좋아하냐면은 요 부여성당 있죠. 네. 부여성당 지나가면 돌로 이렇게 부여성당 새겨놨죠. 몽골 지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요? 몽골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자기 나라다. 자기 나라 지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생겼어요. 땅이.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게 보이냐면은 물이 많은 지역과 물이 적은 지역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물이 많은 지역은 산림지대. 내가 그 조두에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부족 얘기를 했더니 아는 선생님 한 분이 저 소설을 참 잘 썼는데 그 교사가 틀렸다고. 그 유목민들은 물고기 잡는 데도 없고 물고기 안 먹고 산다고. 그걸 한국처럼 생각하니까 그래요, 선생님. 거기는 그냥 초원만 있는 게 아니고 농사 짓기 좋은 땅도 많아요, 몽골에. 근데 문화가 유목민 문화여서 농사 짓는 걸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 농사 짓는 법을요? 네. 몽골로 가야겠다. 거기서 농사 짓어요? 저는 그 몽골의 밤하늘의 별이 거의 손이 닿을 정도로 누워 보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별똥별이 밤마다 막 수없이 막 쏟아지는 그런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몽골에 대한 가고 싶은 로망이 있어요. 이제 돼지가 넓잖아요. 동몽골 쪽으로 오면은 한 바퀴 뺑 돌아서 등성이 없는 거예요. 다 지평선인 거예요. 한 바퀴를 뺑 돌았는데 이게 옆집이 지평선 안에 안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눈빛 안에 안 들어 있는 거예요. 말 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그 별 이야기를 잠깐 해주자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몽골 가도 야 별 봐 하거든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습관이 그렇게 안 들어 있어요. 별 봐. 쉽게 말해서 다 평지잖아요. 그러면은 발 높이하고 같은 거예요. 별빛 높이가. 아니 하늘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서 있는데 하늘이 이렇게 생겼어. 내가 쳐다보는 저 끝에도 그러면은 앞에도 별이 있고 뒤에도 별이 있고 그래. 그러니까 고개를 안 드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렇죠. 별을 쳐다보려고. 별이 없어요. 와. 그러니까 완전 가고 싶다. 밤에 딱 나오면은 저기 별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 별이 보이고 바다처럼 이렇게 안에 발바닥 아래만 땅이요. 몽골은 무조건. 그럼 이제 한국 사람들 그 게르에서 술 마시다가 새벽에 이제 오줌 싸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낭떠러져 있는 느낌도 들고 그래요. 왜냐면 별이 게르 문 열고 딱 문을 열었는데 바로 천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을 열었는데 별이 저렇게 아. 있으니까. 바다. 그러니까 많은 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보이냐면 이 생명을 물이 끌고 다니는 게 보여요. 이 물이 많은 지역이 있어. 여기는 산림지대예요. 서쪽이에요, 몽골에. 숲이 울창해. 여기는 목재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대지가 건조지 되어가지고 물이 없어져가. 그래가지고 쫙 없어진 끝에는 사막인 거예요.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래산, 사막 모래산 나타나기 이전에는 듬성듬성 이제 억센 나무들, 사막에서 살 수 있는 낙타밖에 못 먹어요. 다른 동물들 못 먹어요. 이게 하도 세가지고 톡으로 빌 수가 없어. 나무 자를 수가 없어요. 안 두꺼운 나무인데. 근데 놓고 막 이제 도끼로 차례를 내리쳐야 잘려요 이게. 그걸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낙타밖에 없어. 낙타는 그냥 그거 그냥 드드득 뜯어 먹거든요. 근데 다른 동물들은 못 먹어요 그걸. 이 지대가 끝나고 나면은 모래산이 나타난 거예요. 뭐 모래산이라고 하는 것도 사막을 그러니까 거기 이제 사람들 거기 이야기 속에서는 산이 옮겨 다니고 이런 게 많거든요. 산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딱 보여. 그 구라가 아니고 우리 눈으로 아주 쉽게 확인이 돼. 어떻게 돌아다니냐면은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면은 먼지가 날려요. 이렇게 모래 먼지가 날리다가 어느 지점에서 고이는 데가 있어. 한번 고이기 시작하면 그 위로 계속 고여. 근데 바람이 한 방향이 아니잖아요. 이제 저쪽에서 불어. 이 계절은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 모래산이. 그러니까 장소를 찾을 수가 없죠, 사람이. 이 장소를 찾을 줄 아는 건 낙타만 찾을 줄 알아. 말하고 낙타하고 두 개가 찾을 줄 알 거예요, 아마. 포유류 중에서. 다 못 찾아, 거기 장소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반드시 있지 않아야 되는 장소는 낙타 새끼를, 애미 앞에서 새끼를 죽여갖고 묻어버리면 영원히 안 있는 거죠. 그 안 있는 이유가 왜 안 있냐면요. 이런 것도 다 자연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못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양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사위 오면은 씨암탉 잡아준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2살짜리 양을 잡아준다고 하거든요. 거기는 이제 이 2살짜리 양이 뭔 양이냐면은 엄마가 아프거나 변고가 생기면은 이제 옆에 있는 양이 길러주는 거예요, 대신. 그러다 보면은 엄마가 둘, 셋 돼버린 양이 있어. 젖을 두셋 엄마한테 막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한 2살짜리 양이 제일 토실토실하고 튼튼해요. 복을 나죠, 이제. 어미가 둘이 새끼 양이구나. 어미가 둘인 새끼 양. 2살짜리 새끼 양. 이게 제일 튼튼한 양이에요. 사이 오면 그거 잡아주는 거기는. 그런데 이제 이때 젖 먹일 때 보면은 양들은 어양스럽게 가사히 뻗으면서 막 먹여요. 내가 왜 어양스럽다고 하냐면은 양을 잡잖아요. 그러면 애미가 새끼 잡아 죽어도 별 감정도 없어. 지만 안 죽었으면 돼. 그런데 낙타의 눈물이라고 인터넷 치면 바로 나오더래요. 그거 아주 명화예요. 낙타의 눈물. 그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그냥 유목민들 이야기 그대로 찍어놨어. 그 영화가. 학생이 찍어가지고 독일로 유학 간 영화과 학생이 여름방학 과제로 찍어가지고 국제영화제에서 그랑프리 받은 작품이거든요. 그게 그냥 그대로 유목민들 찍어놓은 거예요. 사막 유목민들. 거기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몽골 가면은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다 생겼어. 낙타는 새끼를 낳으면은 젖을 안 줘요. 걷어차버려. 오면은 팍 차버려. 뭐 쭈리다가 떨어져 버려. 새끼가. 뭐 애미들이 어떻게 저렇게 매정은지 알 수가 없어요. 새끼는 굶어서 죽어요. 젖을 못 먹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목민은 저 애미가 새끼가 젖을 먹게 만드는 것이 이제 유목민이 이제 숙제예요. 낙타는 새끼를 낳으면은. 그래가지고 마두금이라고 하는 악기 있잖아요. 네. 그 악기 연주를 잘하는 사람을 빨리 가서 모셔와. 이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주로 그 일하고 그걸 많이 해서 잘 가. 거기 그래? 그러면 내가 가야지. 와서 애미 있는 데서 바람 불 때 마두금으로 연주를 탁 하면은 애미 낙타가 막 눈물을 뚝뚝 떨어져요. 슬퍼가지고 그렇게 울고 나면은 새끼를 데려가 이 젖을 보며 배부분이요? 예? 배부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끼한테 바로 젖주는 낙타는 안 많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낙타가 지금 등치 크잖아요. 근데 자궁이 아주 작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죽을 고비를 해서 낳아 새끼를. 그래가지고 아주 쳐다를 못 보는 거예요. 그 고생을 하도 해가지고 새끼를 애미들이 쳐다를 못 봐. 옆에 오면 차버려. 이렇게 죽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양처럼 저렇게 쉬운 애들은 금방 잊어먹는데 이 애미는 그러니까 아주 뿌리 깊은 뼈에 새겨져 있는 애정인 거예요. 어미 낙타의 새끼를 향한 정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은 걷어차니까 정남이 없게 보이잖아요. 근데 서사를 모르니까 그런 거지. 서사를 알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잊지를 않아. 자기 앞에서 새끼를 죽여서 묻어버렸다. 그 장소로. 모래산이 몇 번 덮고 해도 그 산 밑에 저기다. 따봐라. 이제 낙타가 아는 거는 이제 그 애정하고, 그 다음에 땅 밑에서 흐르는 물줄기를 알기 때문에 위치를 안 놓치는 거예요. 낙타가. 근데 하여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물이 많은 데서는 산림이란 말이에요. 숲이에요. 점점 젖어서 저 없어지는 사막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 광활한 넓이가 초원인 거예요. 이제 초원도 동일한 초원이 아니고 이쪽 초원은 풀이 짧고 이쪽 가까운 초원은 풀이 길어. 눈으로 보여요. 그거 보면은 물이 생명을 끌고 다닌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자라는 풀이 다르잖아요. 이제 물이 풀을 끌고 다녀요. 그러면 풀이 풀을 먹고 사는 초식 동물들을 끌고 다녀. 그러면 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육식 동물을 끌고 다녀. 이렇게 그 생태계에서 딱 보면은 물이 생명이야. 물이 생명체들의 주인이야. 물이 데리고 다녀. 이제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우리 가치관에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인간을 중심으로 해버려요. 물을 중심으로 안 보고 세계를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신성 불가침으로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생각에 이 가치관이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인간을 신성 불가침으로 여기는 게 이게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돼지의 일부인 건데 이거는 돼지가 안 죽어야 사는 거예요. 돼지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이 돼지의 생명을 지고 있는 것은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 3세기에 징기스칸이 얼마나 선진적인 거냐면 그 파격적인 룰을 만들어 보거든요. 대자사크라고 해가지고 그 대법령을 선포를 해요. 그게 법이에요. 유목민들 법. 그 법에 흐르는 물에 오줌을 싸거나 빨래를 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만든 내몽고에서 만든 징기스칸이라는 드라마에서 KBS에서 했거든요. 거기 보면은 독재자 정말로
인식이 편협해갖고 독재자거든요. 사람이 좋은데 그래갖고 충신이 막 설득을 해요. 그 빨래 했다고 사형하고 이런 건 너무한 거다 해가지고 징기스칸이 반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똥이다 이놈들아. 칭기스칸이 수준이 그렇게 낮은 사람이 아니요. 그런 얘기 듣고 반성하다니. 철퇴를 내려서라도 가르쳐야지. 위에서 물을 더럽히면 밑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기 물이 아주 귀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을 지금도 대부분의 유목민들이 그렇게 해요. 울란바타르는 이제 종자가 바뀌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울란바타르만 딱 벗어나면 대부분 요렇게 세수하는 사람이 없어. 강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씻고 난 물이 땅에 떨어지게 물에 그대로 안 떨어지게. 요거는 생명인 거예요. 이거 더럽히는 것은 처단을 해야. 지가 여기서 빨래하고 목욕해버리면 저 아래는 물을 못 먹고 죽는 거잖아. 아니면은 먹고 병들 거야. 철저히 지켜야지. 그것을 21세기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그동안은 이해를 못했어요. 맞습니다. 너무 심한 조치라고 생각하지. 아니 강물에다가 그랬다고 사형을 시키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몇천 년, 몇만 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우리나라 그것 때문에 망하게 생겨요. 지하수 파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물이 생명을 끌고 다닌다. 그것을 사람들이 꽤 못 느끼지만 사실은 생명체를 끌고 다니는 건 물이고, 물 위에, 물 주변에 이제 따라다니면서 사는 생명체들도 대부분 그 리더가 끌고 다니는 줄 알거든요. 집도 가장이 끌고 다니는 줄 알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장이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애기가 끌고 다녀요. 애기가 이제 자기가 하면 이제 엄마가 그거 지켜야지 어떻게 엄마가 버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가장이 여기서 빠져나가면 자기만 고립돼서 버려져서 죽는 거예요. 여기 와서 기여를 해야 기여를 해야 자기가 가장이 돼요. 이들을 지켜주고 이렇게 해준 값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사실상 저 강의 진로가 생명의 진로다 라고 하는 것이 꽤 중요한 사실이에요. 어디 갈 때 좀 쉽게 느낄 수가 있냐면은 예전에 현대에서 저 금강산 관광했잖아요. 그 루트가 북으로 이렇게 되고 요 루트가 북한강이 만들어 놓은 루트 그대로예요. 강이 만들어 놓은 길. 강이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딱 흔적 내버리면 옆으로 동물들이 지나가지고 길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거를 위반하는 것이 이제 대지를 이탈한 것들이에요. 신도시 이런 것들은 전부 그거 상관없이 설계하고 쫙 뽑아버리잖아요. 이렇게. 이게 대지의 그 생명의 흐름을 이탈한 거예요. 그래서 강을 관리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강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잖아요. 이 강은 발원지에서부터 관리를 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발원지가 어디냐가 중요해요. 발원지는 강이 최초의 강은 물방울이 어디선가 뻥 솟아나고 흐르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발원지라 하면 이 큰 강물의 흐름이 제일 먼 곳에서 샘솟은 샘, 그것을 발원지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강의 발원지는 그 조선시대 때 세 군데가 논쟁을 했어요. 왜 세 군데가 논쟁이 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샘솟는 물이 가장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먼 곳에서 흐른 물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것이. 그랬을 때 저 한강 줄기를 타고 쭉 가면 제일 높은 샘이 어디 있는 거냐면은 5대산이 아니고 5대산 우통수 5대산 8분 능선에 우물이 하나 있어요.
오대산 우통수라고 하는 샘이 있어요. 그 오대산 우통수에서 물을 떠다가 왕한테 왕 식수로 이렇게 상납을 했어요, 당시에. 그 물이 이제 가장 신성한 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일본 놈들이 딱 오면은 이제 뭘 가지고 오냐면은 측량 기술을 가지고 와요. 얘들이 재보니까 오대산 우통수보다 더 먼 데가 있어, 물이. 그래서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오대산 우통수가 한강에 발원지였는데 일본 측량이 끝난 후에는 발원지가 바뀌어요. 태백 금대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금대산에 검룡소라고 하는 샘이 있어요. 확 흘러가. 엄청난 양이 막 샘 솟아나와.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태백 금대산 검룡소에 가면은 한강의 발원지하고 딱 붙어 있어요. 거기에가. 그런데 여기가 검룡소인데 이걸 발원이라고 붙여놨는데 거기 가서 보면 약간의 이제 이것도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더 먼 데서 샘솟은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와고 여기가 참묘거든, 여기서. 그러니까 그 물이 있잖아요. 그것이 발원지야지. 최초 출발점이야지. 그런데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지고 논쟁을 한 거예요. 오대산 우통수, 금대산 검룡소.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산인데 금대산에 더 올라가면은 삼각수라고 하는 그 샘이 있어요. 거기서 흘러오는 물이 있어. 그런데 삼각수가 발원지가 아니냐 하면은 강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 이상을 흘러야 돼요. 흐름이 본질이야. 6개월 이상을 흘러야지 가물었다 어쨌다 해가지고 6개월 이내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건 흐름이 본질이 아닌 거예요. 이 물은. 그래서 삼각수는 가물면은 6개월을 안 흘러요. 검룡소는 가물거나 말거나 계속 샘솟아서 흐르고 있어. 그래서 한강 발원지는 금대산, 검룡소고 지금 내가 우통수라고 잘못 썼는데 이 우통수는 오대산에가 있는 거예요. 오대산에 저 월정사 있죠. 월정사 옆에 암자가 하나 있어요. 옆 산등성이에 그 암자로 올라간 데가 팔구릉선에가 있어. 우통수가 아니고 검룡소예요. 금대산 검룡소가 한강의 발원지고. 그 다음에 낙동강 발원지는 어디냐면은 여기도 신기하게 생겼어요. 발원지들 보면 좀 신기해. 저 태백 시내 복판에 연못이 하나 있어가지고 물이 콱 쏘는 옆에는 4층짜리 건물 있고 있었어요. 93년도에도 4층짜리 건물. 근데 그 옆에서 막 샘솟아. 엄청난 양이 샘솟아. 막 넘쳐 흘러요. 샘솟으면 무조건 넘쳐 흐르게 돼 있죠. 이 물이 낙동강 발원지야. 이 물이 흘러서 부산 앞바다로 빠져. 거기서부터. 그 태백 황지, 그 연못 이름이 황지요. 근데 태백 황지도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도시 복판에서 저렇게 막 물이 샘솟아 나올까? 지금 강원도 태백이 우리나라 중심이라고 주장한 이유 알겠죠? 원투 물이 다 자기네가 갖고 있잖아요. 샘을. 거기에 중요한 샘이 3개 있어요. 또 하나가 다른 쪽으로 흐르는 물이 또 있어. 이게 뭐냐면 소양강인 거예요. 소양강까지 이 3개가 태백에서 나와. 그래서 자기네가 국토의 중심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남한 문화의 중심인 건 맞아요. 이 물줄기가 이 문화를 만들어내거든요. 여기서 생명체들이 살게 되니까. 이게 지금 원투예요. 우리나라 강에. 한강, 낙동강. 길이로는 낙동강, 한강. 크기로는 그러니까 저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무게로는 한강, 낙동강이고 길이로는 낙동강, 한강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어쨌거나 몸무게나 길이나 넘버 3가 금강이거든요.
이 금강은 전북 장수 뜸봉샘에서 물이 샘솟아요. 이 발원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조금 전에 태백 금대산 검룡소에서 샘솟은 물이 양수리에서 금강산에서 흘러온 물하고 만나거든요. 이게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거예요. 금대산 검룡소 물이 흘러온 것이 남한강이고, 남한강은 어디서부터 남한강이냐면은 평창 지나서 영월에서부터 남한강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영월에서 동강 지나고 나면 동강, 영월에서 흐르는 동강과 평창에서 흐르는 서강이 만나는 자리가 남한강이에요. 여기서부터 남한강이 시작이야. 이 남한강이 어디까지 오냐면 양수리까지 와서 한강이 되는 거예요. 양수리에서 북한강에서 흘러온 물하고 만나. 이 북한강 발원지는 어디냐? 그 금강산이에요. 이제 그 금강산에서 북한강 발원해갖고 흘러온 길로 그대로 그 옆에 도로가 나가지고 그 길 타고 금강산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길을 찾으면은, 그러니까 옛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이 강 발원지부터 관리하니까 이 강이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지리에 대해서 조금 어두워가지고 최순실 그 모텔인가 한번 지우는데 그 옆일 것이라고 내가 막연히만 생각하지, 내가 지금 위치를 내 잘못 찍어요. 그 왜 다 불법이냐면은 금대산에서 샘솟아갖고 지금 이제 영월까지 와서 이제 남한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흘러온 물이 망가지면은 서울 올 동안까지 정화가 안 될 수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옆에다 모텔 지으면 안 돼. 생활 쓰레기가 합해지면은 안 돼. 양수리 모텔 많아. 그래서 다 강 옆에 이렇게 할 수 없어. 이 강 옆에 있는 게 다 불법인 거야, 다. 이게 어마어마한 범죄인 거예요. 뭐냐면 서울 사람들이 심각한 상황에 봉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은 다 공장도 짓고 왜 우리는 못 짓게 해? 서울에서 세금 거다고 돼야지, 그러니까 못 짓게 하고. 그 옆에 공장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 주변에 주변에 이렇게 오면서 눈에 띄는 물 있죠.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해. 이 모든 물은 하늘로 증발되지 않은 건 전부 다 마포대교 아래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마주친 모든 물줄기, 또랑물 이런 거 다 논에 있는 물까지 하늘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마포대교 아래를 지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중간에서 공장 지어갖고 막 폐기물 여기다 퍼버리면은 여기서 아주 돈이 더 많이 들게 되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 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서울이 성립할 수가 없어 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아마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시하는 게 아마 서울 생수일 거예요. 서울 사람들 식수. 그거는 아주 이제 그 국가 저기가 걸려 있는 일이요. 그거를 관리를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저 말 들어보면 서울 수돗물은 그냥 막 먹으면 된다고 하더만. 냄새가 조금 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다 관리되어 있는 거예요. 균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발원지가 어딘지 알아야 되겠죠. 어느 궤적을 타고 흘러오는지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가 되지 이게. 그런데 이제 이 강이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 강이 만들어 놓은 말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제일 대표적인 말, 주류. 주류는 뭐냐? 제일 긴 물줄기를 주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금대산 검룡소가 한강의 주류인 거죠. 이 주류가 아닌 것을 지류라고 그래요.
지금 금용소가 정선까지 흘러와서 조양강이라고 비로소 강 이름을 달거든요. 그 전까지는 다 개천이에요. 이게 개천이 하나씩 합해지면 이름이 달라져 커지면서 고을지천, 임계천, 오대천, 조양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임계천하고 골지천하고 두 개가 합해지는 걸 아우라지라고 그래요. 정선 아우라지. 두 물줄기가 아우러졌다. 여기서 흘러내려오면은 조양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선 가면은 조양강을 뭐 아낍시다. 뭐 이제 이런 거 같은 게 이제 붙어 있어요. 이 조양강이 정선을 빠져나오면서 동강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물줄기가 하나 합해져. 이 동강이 더 내려오면은 평창에서 흘러내려온 서강을 만나요. 여기서부터 남한강이야. 이때는 이영월이에요. 이영월에서부터 양수리까지 와서 북한강하고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면 이제 한강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름이 달라져. 그러니까 어디 보고는 한강이라고 하고 어디는 남한강이라고 써있고 다 똑같은 소리인 거예요. 그냥 아버지 이름 됐다가 아들 이름 됐다가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이 그 집이요. 한 집이요. 그 집이. 그래서 주류냐 지류냐 주류냐 비주류냐 그러면은 북한강만 이야기할 때는 금강산에서 흘러온 물이 주류고 한강을 이야기할 때는 거기는 지류고 남한강이 주류고 남한강만 놓고 이야기할 때는 동강이 주류고 서강은 지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정선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이제 정선부터는 이제 강원도 사람 없죠. 정선이랑은 아주 가난한데요. 그게 옛날에 나무 저기밖에 없어. 먹고 살 거 있는 것이 산에 있는 나물밖에 없어. 그래갖고 거기 토착 음식이 올창묵인가 하는 것이 있는데 강낭이로 강낭이를 이렇게 우려가지고 묵처럼 이렇게 생긴 것으로 요걸로 이제 만든 저기에요 음식인데 이거는 그냥 배 속이는 음식이에요. 영양가가 힘이 없어 그거 먹어가지고. 강남이고 옥수수인 거죠. 그냥. 네. 옥수수, 올창묵이. 네.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나무가 많잖아요. 산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예전에 사대문 안에 큰 부자들이 집을 지으려면 거기 가서 그게 이제 나는 건축 지식이 없었고 그게 맞는지 모르는데 들어서요. 요쪽 면이 산 요쪽 면이 있으면 이쪽에서 빛이 내려가지고 이쪽 나무들이 자라잖아요. 이 나무들을 쓰면 같이 휘어진대요. 휘어져도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집들은 휘어져도 같이 휘어져. 같은 동네 애들이 같이 싹가래 기둥 이걸 이루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균열이 잘 안 생겨. 지금 이것들처럼. 이것들은 다 동네 불명이잖아요, 서로. 그래갖고 다 이 빤빤을 맞춰놔도 균열이 생기잖아요. 근데 옛날 거는 헛소리해도 절대 균열이 안 생기잖아요. 이제 거기 와서 우리 기둥은 저 나무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벌목을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그냥 이제 쓰러뜨려놔. 그래갖고 물 있는 쪽으로 밀어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물이 늘잖아요. 그러면 뗏목으로 묶어서 싣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뗏목이 임시로
정선에서 뗏목을 묶었다가 영월 쪽에 지나올 때는 험한 곳이 많아요. 네. 멋있는 곳이 다 험한 곳이에요. 어라이언 네. 이런 데들이 굉장히 네. 저기거든요. 어라이언 같은 데는 대부분 꽤 많이 목숨을 잃는 데예요. 뗏목을 그러니까 뗏목 배달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사놨으니까. 그러니까 뗏목 배달을 하려면은 거기서 이제 배달할 사람을 찾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목숨이 위험한데 누가 서울까지 배달을 하겠어요? 그 배달을.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지원자가 막 우수수 출연해 보냐면은 목돈으로 줘버려요. 얼마 현찰로 딱 줘버리지. 그러면 이제 집에 빚 있고 막 시달리기 때문에 다 막 서로 그냥 당장에 현찰 약속하고 현찰 받아서 빚 다 청산하고 자기 서울 가서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 보고 떼돈이라. 떼돈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 때 운반하기로 받는 돈은 무조건 목돈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 백수들 그냥 탈탈 굶는 애들이 갑자기 돈 팡팡 쓰고 그냥 막 큰 소리 치면은 떼돈 벌었냐? 그 떼돈을 본 거예요. 뗏목, 떼돈, 떼자 붙어 있는 말은 대부분 그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 옛날에 집이 제일 큰 거잖아요. 인간 삶에서 옛날에 집이 제일 커. 그래서 이 집을 지으려면은 큰 나무가 필요하고 큰 나무를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은 물밖에 없으니까 강물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떼사공, 떼돈, 떼사공. 다른 분들로 생각도 표현해도 돼요. 떼갈보도 거기서 나왔어요. 떼갈보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목돈 받아고 썼잖아요, 이제 다. 근데 너무너무 지루하잖아요, 서울까지 가려면은. 그러기 때문에 자기 뗏목 밑에다가 그 나무 하나, 두 개 구하는 거 쉬우니까 묶어, 여기다가 몇 개를. 주인 것 말고 몇 개를 묶어. 그거 가지고 가면은 그걸 노리고 이제 딱 저 들병 장수가 술병 딱 들고 떼면 오면은 거기 가서 옮겨 타. 술 마시고 저기까지 가면서 놀아주고 그거 봐도 그것 보고 떼갈보라고 그래요. 정선아리랑 노랫말에 들어있어요. 그 스토리 자체가. 사실은 강이 문물을 이동시켜 와서 강이 만들어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선아리랑은 강이 만들어낸 노래들이에요. 다. 이제 이게 거기 그쪽 가면은 주로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은 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서울로 올라가고 물은 서울로 내려간다. 사람은 서울로 올라가고 물은 서울로 내려간다. 서울이 중앙이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높은 양반들 사는 데니까. 높은 데잖아요, 저기가. 사람한테는 높은 데지만 자연한테는 낮은 데잖아요. 물은 무조건 낮은 데로 올라가니까. 사람 서울로 올라가고 물은 서울로 내려간다. 그 말은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동학 농민혁명 지나고 세상 혁명할 때 그 부한말 그때 전라도를 상도라고 그랬어요. 경상도를 하도라고 하고. 무슨 말이냐면은 도꾼이 많아. 전라도 쪽에 도꾼, 도인, 도통은 사람이 많아. 그래갖고 상도라고. 그래서 도 닦으려면은 하도에 있을 것이 아니라 상도로 가라. 해가지고 소태산 그 아래 2대 종법사가 하도에서 상도로 오는 거예요. 예, 경상도 상주 사람인데 저기로 오는 거예요. 정읍 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 강이 재밌는 것이 이제 이 강이 끝나는 곳. 강이 끝나는 곳이 이제 하구잖아요. 이제 하구 가지고도 저 남한강 같은 경우, 한강 같은 경우는 하구도 세 군데서 논쟁을 해요. 하구도. 아니 이 뻔한 것으로 현 논쟁에 바다에 빠진 지점이 다 뻔한데, 근데 뻔하지 않은 데가 많아요. 거기에 강같이 생겨 있는데, 강화도 김포 지나 강같이 생겨 있는데 물이 짜. 바닷물이 돌고 있는 거야. 이게 강이 아니고 이제 강은 저기서 끝나본 거예요. 근데 패션이 강 같은 패션을 하고 있는 건 거지. 그래 이건 바다지 강이 아니에요. 강하고 바다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강하고 바다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강은 흐르는 것이지만 바다는 흐르는 것이 아니잖아. 굉장히 크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강은 심심하지만 바다는 짜잖아요. 네, 청개의 물방 이렇게 써놓은 건 들레저 청개의 온 몽골 같은 경우가 딱 청개의 고이거든요. 몽골은 옆집이 지평선 안에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 광활하게 넓은데 사실은 산꼭대기일 거예요. 다. 산꼭대기. 강원도 가서 해발 1000m 가봐요. 얼마나 높은가. 쭉 마을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다 1000m 넘잖아요. 거기가. 이제 이 봉우리가 이게 산봉우리라고요. 이게 1000개가 모여서 평지가 된 거야. 그러면 물방울 하나하나가 강물 하나하나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바다에서 1000개의 물방울이 모여서 대양을 이루어요. 그러면 이 대양에서 바라보면은 주류가 어디 있고 지류가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놈이지. 높은 고개가 어디 있고 얕은 고개가 어디 있어요? 다 고개 꼭대기들이지. 그래서 이제 이 강도 그래서 보면은 인간의 생애처럼 너무나 인간의 생애하고 비슷하게 느껴져요. 맨 처음에 샘솟아 나오잖아요. 샘솟아 나오면은 걷지를 못해. 걸음마를 못해. 걸음마를 하고 나잖아요. 줄을 못 맞춰. 더 잘 걷고 나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줄을 맞추기 시작을 해요. 여기까지는 다 유년 시절이에요. 유년기. 개여울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네. 개여울이 뭐냐면은, 여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평창 가면은 지면이 탄자 붙어 있는 게 많아요. 이게 다 여울 있는 동네들이에요. 여울 탄자 써가지고, 여울은 뭐냐면은 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흐르다가 지형이 달라져서 자세를 틀잖아요. 틀면은 우리 초등학교 때 줄지어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틀면은 시끄럽죠. 시끄러지기 시작해. 이거 조용히 하게 불가능해. 왜냐면은 줄이 먼 쪽은 그래도 보폭을 살짝 더 띄어야 돼. 이렇게 여기는 살짝 줄여줘야 되고,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시끄러운 거야. 서로 이제 저기를 맞추려면은 물이 똑같이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넓어지면서 시끄러워. 이걸 여울이라고 그래요. 여울 소리요. 이 시끄러진 물이 이렇게 방향을 틀면은 시끄러워. 이때 이 시끄러운 것을 여울이라고 그래요. 이 장소를. 물이 돌아서 시끄러운 그 소리를 여울이라고 하나요? 방향을 틀 때 물소리가 시끄러지는 장소에서 여기를 여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강보다 더 작은 개천 있죠. 개의 여울이 이 개의 여울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사춘기 얘가 아주 애틋한 짝사랑으로도 사랑을 했는데 헤어졌어. 그러면은 꼭 개여울 가에 가서 앉아 있어. 거기 가서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개여울 노랫말은 그 장면이잖아요.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개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나오고 지금 그 장면 얘기할 거예요. 김소월의 시요. 이제 그렇게 흘러서 저 사춘기 때 말 안 듣고 거칠어요. 그래갖고 동강, 어라연 이런 데 지날 때는 황새여울, 어라연 이런 데 지날 때는 막 뗏목이 막 사고 나고 죽고 그래서 부자가 같이 뗏목을 몰고 가도 저기서는 아버님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다가 거기 지나갈 때는 우룩찬 경어가 없어져 버려. 급하니까.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하게 이 거친 물이죠. 이 거친 물에 가장 연약한 물고기들이 있어요. 가장 순한 이걸 1급수 물고기들이. 이 거친 곳을 지나갈 때 강이 정화되는 거예요. 여울이 많고 그 어라연처럼 이 저 막 밑에 바위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막 물이 부서지고 막 이렇게 하는 데를 지나갈 때 더러워졌던 물이 맑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갖고 1급수 물고기는 다 거기서 살아. 너무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인간도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아마. 사춘기 때 부모님들이 말 조심하느라고, 이 여차지면 상처 입고, 패도 듣지도 않고, 이게 복잡해요. 그런데 생애 전체를 놓고 보면 그때가 가장 순결해. 감정과 이게 다 일치돼요. 거기서 그 사기쳐도 좀 통하지도 않고 그래요. 가장 말 안 듣고 가장 말썽꾸러기 같은데 사실은 아주 순결해요. 여기를 지나가잖아요. 한강 양수리 딱 와버리잖아요. 물이. 그러면 과무하게 육중하게 흘러요. 이제 촐싹거리지도 않아. 이 물이 부여 딱 지나갈 때 널널하게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때는 상당히 혼탁해져요. 성숙해져 있는데 혼탁해. 인간이 다 그래. 저 미숙한 애들이 혼탁하지가 않아요. 인간은 사춘기가 올 줄 모르고 사춘기를 맞게 되고 늙는다는 게 뭔지 모르고 늙는 지점에 닿게 돼요. 애행 연습이 안 돼요. 어린 날 사춘기 늙는 거 이거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그게 그건지는 몰랐어. 그냥 내가 이렇게. 근데 그때 딱 와보니까 하루하루가 달라.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축구 선수나 20대 때 25살에 한창이지 글 쓰는 사람은 원숙해질수록 좋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둑 기사들하고 똑같구나. 바둑 선수들 보면 20대 애들의 그 집중력을 저 원수관 구단장이들이 상대가 안 돼요. 초단이 훨씬 세. 집요 해가지고 안 놓치고 수가 더 낮더라도 이 사람은 안 놓치고 저기는 높더라도 계속 놓치는데 지는 거지 저기가. 더 역량이 있을지라도 역량을 사용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되는 거야. 집중력 유지가 안 돼 그렇게. 그거를 그 지점 와야 이런 게 늙는 거로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강이 딱 인간의 생애처럼 이제 강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저 거칠고 저 뗏목 하나 지나가기도 조차도 힘든 저 쟤들이 그래도 순결한 애들이고 저것들이 살아 생동하는 물줄기고 저 원숙해져서 저 편안해지고 나면 이때는 혼탁해져 가지고 저기는 이 강의 그래서 이제 강의 영혼이라고 내가 표현을 해봤는데 강 1번 강의 특징의 1번 이건 무조건 흐르지 않는 것은 강이 아니에요. 무조건 흘러야 강이야.
흐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방향이란 말이죠. 일방향.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라 갈 뿐이요. 일방향. 돌아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거는 가면은 끝이요. 그 다음에 산을 넘지 못해요. 강. 쉽게 말해서 높은 데서 낮은 데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게 낮은 자리를 계속 찾아갈 뿐이지. 내가 예전에 깜짝 놀랐던 비유 중에 하나가 우리 이게 기획했던 이영진 선배가 전에 어떤 얘기하다 그 비유를 사용하더라고요. 강물은 샘솟을 때 바다로 흐를 것을 계획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죽을 것을 계획해가지고 나올 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길이라고 하는 건 그냥 흐르게 돼 있어요. 흘러서 장애물을 만나. 그러면은 비껴서 다른 자리를 찾아내게 돼 있어. 장애물을 비껴서. 산을 넘을 수 없어요. 강은. 여기만 딱 넘어가면 바다니까 내가 이리 가버리면 좋은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여기가 장애물이 있으면 저기 또 흘러가서 나중에 셀 수 없이 먼 길을 돌아서 다시 이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바위 덩어리가 있으면 바위를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물이 늘 지는 것 같잖아요, 이게. 그런데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상대가 안 돼, 바위 같은 물하고. 이게 물러나 있어요. 계속 돌아가면서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쫓아내버려요. 언제나 물의 승리. 애돌아가는 자가 언제나 이겨요. 그래서 이제 빠를수록 정화 능력이 크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강 흐름의 속도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세계적인 강 중에서 아마 유럽에는 적어도 한강과 비교될 수 있는 강 자체가 없어요. 다 또랑이야, 한강과 비교하면. 형편없어요. 그 다음에 보폭도 훨씬 느려. 한강 몇 배로 빨라. 그러니까 한강은 과적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옥폐수 막 쏟아내버려도 안 죽고 계속 정화시켜내면서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면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딱 서울 들어오면서 한강 봐버리면은 꽤 충격을 거예요. 저렇게 근사한 데가 어디가 있고. 굉장한 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강의 기적, 그 다음에 세느강이었죠. 이런 거는 세느강 이런 거는 청계천 좀 저기 같은 것 같고 세느강이었죠. 그러는 거지. 안 가봐서. 안 가거나 아예 전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저렇게 위험 있게 웅장하게 또 큰 흐름으로 내가 생각할 때 아마 최하 4배 빠를걸요. 속도가 4배속. 유럽 강으로 쫙 장어문이 흘러가 버리거든, 한강. 그래가지고 마포대교까지 바다인 줄 알고 갈매기들이 와가지고 띠룩띠룩 하잖아요. 네. 넓잖아요. 밑에 내려가서 저쪽 반대쪽 봐봐요, 얼마나. 네. 넘버 3강 우리 양수장 앞에 가봐요. 금강 쫙 오는 거 대부분 감동받아요. 거기 데리고 가면. 양수장 거기 양수장 이름이 뭔 양수장이죠? 현북양 현북에 있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거기 양수장 보면은 금강 흘러오는 거 정면으로 보이잖아요. 쫙 흘러오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금강 이게 저기 안 가봤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예, 금강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 근사해요. 거기 가면. 그리고 그 옆에 걷는 풍경도 아주 죽여요. 해질 때 거기 데리고 가면 외지 사람들. 네. 그거
바닥에 그러는 장소예요. 현북리 양수장인가 그래 이름이 거기가. 제가 좋아하는 분만 데리고 가는데 나중에 안 해줄게요. 정말 멋있어요. 그 양수장에서 금강을 바라보면은 넘버 3의 유용이 이제 한국 넘버 3의 유용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지만 한국 생명의 길에 넘버 3인 거잖아요. 네. 이게. 5분 쉬었다 할까요? 네. 강약이 끝나고 이제 금강약. 서사시 금강은 나중에 신동엽 이야기 다시 하고. 네. 뜸봉샘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뜸봉샘이 거기 별로 험하지 않아요. 장수 그 뜸봉샘 치고 가면은 차가 간 데서 약간 경사진 산길로 30분. 걸어서요? 네. 차가 거기까지 가. 거기서 30분 걸으면은 뜸봉샘이 나오는데 뜸봉샘도 참 그 충청도 같은 포고담이 있어요. 저기 강원도 같은 좀 서늘함이 있거든요. 네네. 검룡소는 서늘함이 있고 돌길도 막 걷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뜸봉샘은 참 그 편안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따뜻한 느낌이 조금 있어. 거기 가면. 그리고 길도 아주 좋아요. 네, 좀 경사진다 이거지 길이 편안하고 좋아. 여기가. 네, 거기 이제 나는 한 4년쯤 전에 한번 가봤어요. 거기 궁금해가지고 금강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궁금해가지고 그래 이제 안 가면은 이름이 잘 안 외워져. 그래가지고 뜸봉샘만 보고 와서 금강을 딱 다른 거 못 보고 고등학교 때 한번 갔다. 거기서. 이게 치면은 바로 내비를 치면 내가 내비 쳐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전에 그 어떤 시인이 저 당대 상주작가 하는 시인이 남편분이 건축가인데 세종인가 사는데 모시고 왔더란 게 그래갖고 남편이 말을 듣지를 않는다. 전라북도에서 충청도로 물이 흐른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저야 그래갖고 나한테 둘이 싸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나한테 설명해 주라고 모시고 왔어요. 전라북도에서 충청도로 흘러옵니다. 전라북도가 장수, 무수, 장수 여기가 아주 높아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얼마나 높냐면은 추워서 겨울 스포츠를 한 적이 있잖아요. 거기가 높아. 그래서 거기서 물이 샘솟으면은 흘러가니까 어떤 고정관념을 뒤집어 엎냐면은 이 금강이 발원지에서 흘러서 한반도는 북이 높고 남이 낮아, 동이 높고 서가 낮아. 그 두 개를 거꾸로 역전시켜버려요. 저 강이. 그 관념 엎어버리는 강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계속 강 이야기하면서 물줄기가 샘솟아서 흘러오다가 옆에가 섞어지면 이름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커지면서 이름이 달라지거든요. 물은 다 합하게 돼 있어. 이렇게 다 합류돼. 그래서 보이는 모든 물이 다 마포대교 아래로 지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현상이 금강에서만 생겨나. 뜸봉샘에서 물이 샘솟았고 흘러내려오다가 얼마 안 내려와서 물이 둘로 쪼개 물이 나뉘어지는 고개 뜻이 분수령. 물이 떨어지는데 한 물줄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두 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줄이 물이 내려오다가 여기서 뜸봉샘 물이 내려오다가 이쪽으로 떨어졌냐 저쪽으로 떨어졌냐에 따라서 금강이 되느냐 섬진강이 되느냐가 갈라져 버려요. 이게 금강과 섬진강이 발원지가 같은 거예요. 발원지가 같은데 여기서 갈라져 버려오다가 강은 다 합해지는 건데 금강이 그렇게 상상력 역전시키는 되게 많아요. 되게 재밌어. 거기에 장수분 먼 면인가 거기 이제 금강이에요. 그러니까 금강이
섬진강형이요. 섬진강보다 더 길어. 그런데 하구가 달라. 샘이 같이 샘솟았는데. 이게 물은 함유하는 법인데 분류하다니. 이게 이제 이 금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섬진강은 금강 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금강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 특징이 평야지대를 감싸고 있거든요. 백제권이에요. 한반도 곡창지대.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할 때 그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열기구 타고 보면은 이게 위에 시선을 쫙 위로 올리면은 이게 보여. 이게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게 아래가 여기가 위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근대 이전으로 가면은 농경시대, 이게 자연이 어디가 풍요롭냐 이거예요. 풍요로운 데가 빼앗을 대상이잖아요. 공격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밖에 없어. 공격을 한반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공격할 만한 데가 이 백제밖에 없어요. 딴 데는 뺏어봤자 쓸모가 안 커. 여기는 쓸모가 몇 배로 커지는 거예요. 곡식 많지. 그냥 생명체들이 살기가 좋아요. 당연히 외세는 계속 노리게 되죠. 여기. 그러면은 곡식 많은 데는 전쟁이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아. 굶는 사람들은 절실해. 그러니까 꼭 전투력이 세. 굶는 사람들이 이쪽이 자꾸 밖에서 오면은 이것이 내가 생각할 때 서정적이기 어려운 이유예요. 금강이 우리나라 강 중에 백사장이 제일 많고 제일 훌륭한 강이에요. 원래. 그런데 많은 순환을 당해갖고 서정성이 안 생겨 있어. 이 관광에서 1번이 뭐냐면은 관광이라고 하는 건 평화의 패스포트라고 그래요. 정치적 불안 이런 게 발생해버리면 관광 끝이야. 이게 이 상극이야 관광은. 그 이제 관광의 상징물이 되기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계속 순환 속에 있어서 역사 속에서 이 금강 일대가. 그래가지고 어떤 표현을 보니까 옛날 익산이 있는데 큰 호수가 있어가지고 그 호수를 기준으로 먼저 호남, 호서, 호수 남쪽, 호수 서쪽이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금강을 기준으로 금강 남쪽, 호남, 금강 서쪽, 호서 이렇게 이제 불렀다고 그래요. 내가 생각해 둘 다 맞는 말일 것 같아. 이래서 여기가 순환지대가 된 거예요. 그 이제 이 금강이 계속 고대 국가에서 백제를 데리고 다녀요. 고도가 고대의 수도예요. 우리나라에 고도가 4개가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그거 퀴즈를 내잖아요. 1번은 다 맞춰. 경주. 2번도 대부분 맞죠. 한양? 서울은 고도가 아니고 현재 수도예요. 고대가 이제 과거형이 아니야. 서울은. 아니 과거형이 아니요. 조선 때도 서울이지만 지금도 서울이기 때문에 그냥 고도가 아니에요. 옛날에 수도였던 땅이 아니요. 거기는. 남한. 네. 경주. 넘버 2, 3까지 다 맞춰. 금방. 공주. 부여. 네. 포를 못 맞춰요. 고대 수도라 하면 4가지를 갖춰야 수도인 거예요. 첫째, 왕이 살았어야 되기 때문에 왕궁이 있었어야 돼. 왕궁을 지키려면 성을 쌓잖아요. 이렇게. 그래야 왕의 도시가 만들어지잖아요. 성이 있어야 돼. 셋째,
왕능이 있어야 돼요. 넷째가 뭘까요? 넷째가 정신적 거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신적 거점이 뭐냐면은 불교 국가면은 사찰이고 기독교 국가면은 교회고 교회거나 그 가톨릭 성당이거나 이게 있어야 돼. 국가 정신을 관장하는 여기가. 그러면 정림사지가 그 역할을 했잖아요. 부여에서. 지금 이 네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네 번째 도시가 있어. 익산? 대부분이 틀려. 익산이 이 네 개가 다 있어요. 근데 왕궁 네, 다 왕궁 있어. 다 미륵사, 왕릉, 성까지 다 있어. 거기. 사찰도. 이게 지금 금강을 따라서만 이 고대 수도 세 개가 이렇게 떠내려간대. 그 여기가 억울하게 망한 데니까 염원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한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래서 토착 사상의 루트기도 해요. 이 금강일 때가. 내가 생각할 때 신동엽이 서사시 금강을 쓴 이유는 이 토착 사상의 루트니까 쓴 거예요. 금강. 그 신동엽 폐허 지금 그 주장 내 근거를 내자면 백제 옛부터 이곳은 망하고 대신 정신을 남겼고 금강 옛부터 이곳은 썩고 대신에 걸음을 남기는 이라고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서사시 금강. 또 하나 재밌는 게 이 금강이라고 하는 게 국제 수운이라는 거예요. 수운이란 뭐냐면 물교통. 60년대 와야 육상교통이 출현을 해요. 그 전에는 다 물이 운반시켰어. 물이 어떤 물동량을 이동시키느냐. 이 물, 화물, 이걸 수운이라고 해요. 물교통. 국제수운이요. 국제수운 아닌 데가 있을까? 다 하구가 바다로 빠지는데. 한강 생각해봐요. 거기 국제수운 아니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 맨 친구들끼리 싸웠잖아요. 거기가. 여기는 중국에서 바로 와버려. 여기 다구는 소리를 들렸다고 그래요. 이제 옛날 말로. 여기서 다굴면은 중국에서 들어. 그러니까 여기를 와서 여기서 쉬었다가 일본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 충청도 특징 이야기할 때 백제 이야기하면서 저 고대 국제 허브, 고대 문화의 허브. 그래 백제가 이제 그 점이 있잖아요. 여러 군데를 다 알고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잖아요. 백제 문물이. 남한강과 비교해 볼 때 무역과 문화적 허브 혹은 정치적 허브 이것이 차원이 달라. 여기는 금강이 만들어 놓은 거 이것이. 남한강은 외세가 들어오는 통로가 아니었어요. 근데 백제는 굉장히 국제적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무시하지만 아니 삼천국녀가 어떻게 죽어? 그 이제 그냥 숫자 3천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제 이거 자체가 허구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국제항이에요. 구두레는 국제항이요. 구두레까지 돌아버려요. 소정방이가 배 타고 돌았잖아요. 여기까지. 물동량이 돌아버려. 웅포가 해지세냐. 나는 맨 처음에 교암에다 망고한다고 와서 황당하다 싶었는데 아주 이유가 뚜렷해요. 교암은 어마어마한 물동량이 들어오는 분이에요. 국제적 문물이 살아있는. 늦은 측면이 있어. 예. 그러니까 지금 웅포, 교암 이런 데는 굉장한 부자들이 살았던 데예요. 예, 국제적인 항구였고 백제가 가지고 있는 국제성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강이고 그 다음에 이 강이 재밌는 게 농경 문화와 해양 문화를 섞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농경과 해양과 지금 들어오는 통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군산 앞바다에서 딱 들어와가지고 조금 들어오면 기벌포, 조금 들어오면은 웅포, 강경, 부여, 공주, 세종까지 닿잖아요. 저 최만식의 소설 탕류라고 하는 소설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명작이에요. 최만식의 탕류. 탕류가 금강을 말하는 금강 탕류. 저 군산 앞바다 가면은 물이 탁하잖아요. 그 울릉도 이런 데 가보면 바닷물이 막 가지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는 탁하잖아요. 서해 특징이잖아요. 저기 가면은 베트남 아래 인도 차이나 반도 아니 베트남 남부 강 보고 뭐라고 해요? 메콩강 보면은 물이 바닥이 안 보여요. 탁해. 그런데 거기서 애들 막 헤엄치고 그러면 아플라고 왜 그러냐. 이제 이렇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러죠. 근데 그 물 다 좋은 물이에요. 특성이 그래. 이게 저기도 보니까 그것 때문에 황해잖아요. 황해. 서해를 황해라고 하잖아요. 네, 하여튼 이 탕류가 있는 데인데 사실은 이 강줄기를 따라서 저 해양 문화와 농경 문화가 아주 긴박하게 섞어져서 그래서 강경이 지금은 저 논산 한쪽이 붙었고 저렇게 초라한데 조선 3대 시장 중에 하나가 강경시장이에요. 한국을 대표하는 시장이야. 그래서 젓갈을 거기서 젓갈을 저 멀리까지 실어 가야 되니까 거기서 관련한 거예요.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 되게 커요. 강화도에서 젓갈 해가지고 영월까지 오거든요. 저기 타고 이 주변이 그 젓갈 담는 요 항아리 거꾸로 세운 것이 민간인 굴뚝이었어요. 거기 다 영월까지 민간들 굴뚝이 다 그거요. 젓갈 젓갈 담는 그릇 거꾸로 딱 이렇게 덮어놓은 거. 여기는 지금 어떤 것이 남아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금강 타고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금강이 그런 역할을 한 거를. 조선 말기 일본인들의 조사에 의하면 16쪽이에요. 뜸봉샘에서 시작된 물은 내륙 수로를 따라 300리를 흘러서 부강이 된다. 여기까지는 물이 얕아서 큰 배가 다니지 못한다. 그러나 부강부터 군산까지는 화물을 적재한 배가 오르내릴 수 있었다. 지금 부강부터 군산까지를 내가 지금 조금 전에 군산, 기벌포, 웅포, 강경, 부여, 공주, 세종 이렇게 읽은 거예요. 공주 백제대교의 수심은 이게 공주 신다리라고 수심이 2.5m 거기가 금강철교 구다리 쪽은 3.5m 수심이 곰나루 건너편 쪽은 5m 요게 이렇게 이어 들어가면 막 파져가지고 수십 미터가 돼버려요. 거기가 날씨가 포근해서 강물이 얼어붙는 기간도 짧았다. 이 점이 중요해요. 한강하고는 이게 차원이 달라. 거기는 맨날 얼어붙어 있는데 여기는 포근해. 잘 안 얼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용하기가 좋아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조류도 부여에 이를 때까지 영향을 미쳐. 바다에 조류가 썰물 밀물이 그러면은 밀물 때
배 타버리면은 금방 여기까지 도착을 하는 거예요. 군산에서 강경까지 만조 때는 벼 500석, 간조 때는 400석, 군산에서 공주 넘어 부관까지는 벼 50석을 실어도 연료 없이 오는 거예요. 범선이. 선박의 운항이나 노임도 크게 전략돼요. 이게 1900년대의 선박 숫자는 매년 1만 5천 척. 군산, 강경, 공주, 부관, 부관은 정기 기선이 다녀요. 범선은 군산에서 공주까지 이틀, 공주에서 군산까지 하루, 기선은 군산에서 부관까지 8시간, 그 반대는 5시간 걸렸다고 그래요. 부관 구들기 나루는 철도가 개통된 후에도 육지것과 바닷것이 교환되는 호황을 부린다. 그래서 장날이면 200척의 배가 나루에 정박하고 음식점도 70개에 달했다. 해태로 불쏘시개를 하고 명태로 부직갱이를 삼았다. 해태 뭔지 알죠? 김으로 불쏘시개하고 명태로 부직갱이를 삼을 만큼 물산이 풍부한 여기. 얼마나 많이 순환을 당해버렸어요. 역사 속에서. 가난한 동네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공주에서 상업이 가장 번창한 곳은 곰나루. 그래서 공주가 커진 거예요. 저렇게. 공주 부자들은 나루들을 근거지로 소금과 어물을 파는 상업과 고리대금업을 했다. 고리대금업이 많이 발달이 있었어요. 이쪽 일대가. 인근에서 수집된 쌀은 대부분 이곳에서 배를 타고 군산을 통해서 일본으로 빠져나갔다.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해서 군산이 이제 커져본 거예요. 그냥 저기는 그냥 하구일 뿐인데. 공주 지역의 부녀자들은 사시사철 일이 끊이지 않아 잠자는 시간이 모자랄 정도이며 품팔이도 싹이 후하여 조금만 부지런하면 한미천을 잡을 수 있었다. 왜 친절 안 하는지 알겠죠? 네. 배가 고픈 동네가 아니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그래서 공주에는 철도의 유감이 많아요. 공주가 아웃사이더가 되기 시작하면 저놈은 철도가 비껴가고 경부선과 호남선이 모두 공주를 비껴갔어요. 1899년 경부선 노선을 정할 때 일본이 너일 전쟁을 준비하느라고 이것을 소외시켰어요. 너일 전쟁이 별로 보탬이 안 돼요. 1900년대 말부터 호남선을 부설할 때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느라고 또 비켜갔어요. 왜 이렇게 해서 소외돼요. 1932년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옮긴 것도 철도가 없으니까 그래요. 왜 대전으로 간 거예요? 오직 철길 때문에 공주는 지는 달이 되고 대전은 뜨는 해가 된 거예요. 이 근대 상징물인 이 철도, 이 근대 상징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닿으면은 지상에서 근대를 피해간 나라가 없어. 무조건 끝이야, 그거는. 무조건 유럽처럼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냐? 1번이 철도, 2번 학교. 철도와 학교로 근대를 만드는 거예요. 강경은 우리나라 3대 시장이었어요. 그럼 3대 시장이 어디냐면 대구하고 평양하고 강경이에요. 동해에 원산이 있다면 서해에 강경이 있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전국 최대 상업지였던 강경도 1905년 경부선, 1912년 군산선, 1914년 호남선이 개통되자 쇠락의 길을 걸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역전되지 않고 계속 일방통으로 쇠락의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강경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스토리가 깔려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 규암에서부터 웅포 거쳐서 요 코스는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깔려 있는 데들이에요. 근데 이 강이 또 하나 가지가 재밌는 게 고도를 잇는 길이면서 옛 신화들을 잇는 길이라는 점이에요. 곰강 음사라고 했잖아요. 금강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훈과 음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했지. 그 전에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명 그런 데가 특히 많아요. 어떤 지명 보고 한자로 해석하면 틀린 경우가 아주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영광 가면은 설도가 있거든요. 눈설. 설도. 그래가지고 눈섬이다니. 그게 원래 누운섬. 눈설사가 아닌 게 와도해야 맞는 거예요. 바위가 이렇게 누워 있어서 설도예요 이게. 눈 때문에 설도가 아니고. 이제 그런 지명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여기도 김대열 선생님, 김필중 선생님 그런 지명이 있는데 내가 지금 잘 안 떠오르고만요. 요 가까이에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고도를 잇는 길이면서 내가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놓칠 수 없이 중요한 게 곰강이어서 이 신화가 우리 토템이 구체적인 지명으로 살아 있잖아요. 강 이름으로 살아 있고 저게 살아 있고 고만하루 전설 알죠? 고만하루 전설은 뭘까요? 내가 생각할 때 스토리텔링이 아주 필요한. 곰이 사냥꾼을 좋아해서 살았잖아요. 아기를 낳았잖아요. 사냥꾼이 그 곰이 감시를 해서 못 도망가게 사냥꾼이. 그런데 이제 아기 셋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도망 안 가겠다 싶어가지고 일부러 나갔는데 사냥꾼이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외치면서 호소를 해서 도망가지 마라. 근데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새끼들 다 강에다 빠져 죽어버려. 그거 고만하루 전설 맞죠? 어떤 얘기일까요? 옛날에는 개념이 지금하고 틀려요. 사람들이 개념이. 옛날에는 형상 언어로 개념을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곰이란 뭐냐? 곰은 자연의 힘을 곰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곰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 자연의 힘이. 자연이 인간을 사랑해가지고 같이 살아요. 데리고. 그래갖고 새끼를 낳고 했어. 자꾸 도망가려게 이게. 아무리 호소해도 끝내. 멋대로 도망가 버리는 거야. 자연이 죽어가는 거예요. 새끼들 죽이고 자기도 죽어버리고.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나는 그런 얘기를 그만하라고. 신동엽 시세계 같아. 그래가지고 그만하라고 줬어. 하여튼 제 해석인데 중요한 게 옛날에는 개념을 형상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금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고도 지금 고대 수도 지금 세 군데를 지금 데리고 다녔잖아요. 이 강이. 그런데 현대 수도가 극점에 도달하니까 금강으로 내려왔다는 거. 다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행중 수도는 왔잖아요. 한강에서 행중 수도가 금강으로 와버렸어. 서울에서 세종으로 와버린 거예요. 지금 옛날 연기 부강으로 와버린 거예요. 금강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지금 이곳에서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강에 대한 그 제인식, 이게 꽤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좀 기특하다 할까? 이 점은 변형 안 시키고 데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저 백사장이나 이런 건 좀 없어져 버렸지만 막 빌딩 막 그 뭔 신도시 개발해갖고 강흐름 막 바꿔놔보고 이런 걸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우리 궁구물 저 그림에서 요렇게 생긴 게 뭐냐면은 백마가 요렇게 지금 저 틀어진 것들이거든요.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경북리 양수장 앞에 가면은 그래 이게 쫙 글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것들을 좀 안타까운 것 같은 것은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하늘이 가장 큰 이 동네에다가 막 전망대 세움을 보면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한 개라도 저게 없어서 지금 이게 다 살아있는데 저걸 세워버리면은 이제 상당히 좀 얕아져 버리는 이제 천박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금강 생각해 보면 좀 재밌지 않아요? 네. 근데 왜 금강이 역으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역모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역모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너무나 억울하게 망했어. 이 너무나 억울하게 망해갖고 이 기억을 못 버려요. 이들이 새겨 있어. 그렇기 때문에 늘 저것들이 잘 나가는 놈들이 걱정되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계속 역모. 근데 여기서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멋에 강하지. 자기들 생각해서. 늘 저것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늘 경계로 이것들이 힘이 세져 버리면 혹시 우리 먹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이 역모지. 존재 자체로 역모죠. 이게. 그러니까 계속 왜곡시키고 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아프다. 그렇기 때문에 낡은 질서 안에서 기득권자가 되려고 노력 않고 새로운 뭔가를 구상하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 속에서. 그래서 백제. 얘부터 이곳은 망하고 정신을 남기고 금강. 얘부터 이곳은 썩고 걸음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앞번에 이야기한 것 중에 그 실패자들을 위한 문화, 그 이야기한 것도 그런 거예요. 이게 폐잔병들의 문화가 아니고 다시 태어나는 힘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현실에 안 주온 애들 대부분 부패 타락 썩어서 이게 거의 전망이 없어요. 거기는 새로 그냥 다시 태어나고 다시 여기가 가지고 있는 정신 세계가 굳건하고 미래가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나는 그런 내가 이 아까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한 백제 밴드 같은 거예요. 그런 자리. 이 연인하고 해가지고 쓸쓸하고 가서 안 되겠다. 가서 맥주 한잔 마셔야지. 그 동네 내려가가지고 와서 보면은 모든 끝이 아님을 느끼고 또 어제까지 나는 가고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제 이럴 수 있는 자리를 딱 만들어주는 뭐 그런 거 생겨나면 되게 근사할 것 같아요. 잘 나가는 거 막 짝퉁 돼가지고 나도 거기까지 흡수해서 나 배웠어야 하고 따라가봐요. 저 부자들 태어나는 순간부터 투자해가지고 막 보내더라고요. 같은가. 저런 거 보면 좀 절망적이지 않아요? 중국 가보면 스포츠가 얼마나 애들 사이에 막 지금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10년 전 보면은 해질 때 학교 운동장에 가보면은 우리나라 애들 다 저 PC방에서 게임하고 있을 때 걔들 다 체조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그 넓은 땅에서 특수 부대를 꾸려가지고 축구팀을 만들었는데 청주 FC하고 경기를 붙여놓으니까 게임이 되지라. 과외비가 없는 거예요, 걔들은. 과외비가 없어. 우리는 과외비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 학원에다 넣어버리면 아예 전혀 저렇게 건강해갖고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종류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잘 나가는 것도 경쟁이란 그 경쟁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건강한 거냐는 아니라는 거지. 서사시 건강은 나중에 신동엽 이야기를 합시다. 네. 신동엽 이야기 몇 차례. 오늘은 오늘은 강약하고 건강하고 두 가지를